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들을 보게 된 초보 아빠이자 30대 남성입니다. 지금도 아이가 태어난 순간이 생생히 기억에 남네요. 아빠가 된다는 건 정말 경이롭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던 저희 부부는 아이가 생긴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바꿔야만 했어요. 일상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했고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했죠. 사실 육아라는 게 24시간 아이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 고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방긋방긋 울거나 고나게 잠든 모습을 보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죠.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제 유전자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그저 감격스러울 뿐이었네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어깨에 놓인 책임감도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드리게 된 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파탄이 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서로 갑을 세우면서 십수년을 사셨던 분들이었는데요. 최근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됐고 정말 안타까운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을 순 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건 덕분에 가족과 가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네요.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듣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들어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땐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보단 그냥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거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저의 인생관은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죽자는 것이었거든요. 방탕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언가에 얽매여 인생을 담보 잡혀 산다는 게 무척 싫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그런 제 인생관을 싹 바꿔놓았죠.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싹싹하고 착한 성격을 가진 그 여자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전 그 여자에게 마음을 고백했고 그 여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이 사람과 함께 정말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애 1년 만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엔 바람에 실린 hul씨처럼 정처 없이 나부끼지만 결국 한 곳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어떤 통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성장한다는 사실을 그 여자를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뒤 한강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여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결혼을 해달라 청혼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줄래? 어? 뭐라고? 결혼? 사실 이쯤이면 여자친구가 눈물을 쏟으면서 제 청혼을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청혼을 받은 여자친구의 반응은 정말 우배였습니다. 경태씨, 미안해. 나 아직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많이 준비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어? 아니, 서연아. 난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여자친구가 제 청혼을 받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여자친구는 제게
왜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경태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변하더라고. 우리 아빠를 보면 그래. 우리 아빠도 엄마랑 연애했을 땐 정말 잘해줬대. 그런데 지금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거든. 그래서 솔직히 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질 않고 중내산에 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도 싸우고 다투는 바람에 여자친구는 결혼에 대해 무척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를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혼하면 널 위해서만 살 거다. 난 술, 담배도 하지 않지 않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살게 해줄 거다 등등. 갖은 말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만 받으면 되는 일이었네요. 저는 한껏 긴장된 마음으로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어머님이 절 맞아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서연이랑 만나고 있단 얘긴 들었어요. 네, 저희 두 사람 서로 아껴주면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편치 말고 끝까지 가야 할 텐데. 네? 아니에요. 일단 들어와서 앉아요.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했는데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버님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나 봐요. 어? 서연이 아빠? 서연이 아빠 안방에 있어요. 이따 밥 먹고 안방에 가서 인사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안방에 계시는데 나중에 따로 인사를 하라뇨. 아버님이 안방에서 나오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껌뻑이고 있으니까 얼굴이 시뻘개진 여자친구가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짐짓 모른 체를 하고 밥만 먹었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여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응. 아빠, 저희 왔어요. 들어갈게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님이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 양만다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좀 늦었구나. 네, 엄마가 음식을 하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됐어요. 경태씨, 어서 인사해. 우리 아빠셔. 어? 안녕하세요. 서연이랑 만나고 있는 강경태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오게. 서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자네 생각보다 기가 훤칠하군. 아버님은 반갑다는 듯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고 전 어머님께 해드렸던 대답을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두 분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아버님은 안방에만 계시고 어머님은 거실에 계시는 걸까요? 그 분위기는 마치 한 집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네요. 제 머릿속은 궁금증으로 복잡했지만 아버님의 말씀을 듣느라 생각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귀하게 키운 딸이니 진짜 잘해줘야 한다는 당부를 연거푸 하셨죠.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마치고 겨우 여자친구 집을 나섰어요. 가겠다는 인사도 어머님, 아버님에게 따로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이 이상한 분위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경태 씨, 많이 당황스러웠지? 미안해. 미리 설명해줬어야 하는데. 나도 설마 아빠가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실지 몰랐어. 아버님이 원래 안방에만 계시는 거야? 내가 두 분 사이가 엄청 안 좋다는 얘긴 했지? 두 분이 얼굴 보면 싸우기부터 하니까 몇 년 전부터 저렇게 방을 따로 쓰시게 됐어. 아빠는 거의 안방에만 계시고 엄마는 거실에 쓰셔. 청소도 각자, 세탁도 각자, 밥 먹는 것도 각자 드시고. 아빠 방에 냉장고 있는 거 봤지?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님이 안방에서 나오시질 않았던 거구나. 아니, 그럼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는 것보다 따로 사시는 게 낫질 않나? 이런 말 하는 것도 창피하지만 깔끔하게 이혼하면 좋은데 서로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저러고 계시는 거야. 한 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계시는 거지. 아, 그런 거였구나. 여자친구의 설명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두 분은 서로 말을 섞는 것은 물론 얼굴 한번 보기도 거북해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혼은 서로 또 원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둘로 갈라야 하고 서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누구 하나가 먼저 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하신 거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솔직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도 또 재산은 탐이 나고 그래서 한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할 만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뇨. 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저러는 걸까요? 같이 사는 가족들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 채 양고도 없는 두 분은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혼이든 졸혼이든 깔끔하게 헤어지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여자친구가 결혼을 망설였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상견례는 또 어떻게 하고? 그럼 두 분이 한 자리에 같이 나오지 않으시는 거야? 그 문제도 부모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상견례와 결혼식 땐 한 분씩 번갈아서 나오시기로 했어. 도저히 두 분이 같이 계시긴 싫으시대. 그러니까 그건 경태 씨가 이해해줘. 부모님한테도 잘 둘러대주고. 그래? 그러니까 두 분은 딸 결혼식에도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두 분 사이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럼 상견례는 누가 나오시는 거고 결혼식에는 누가 나오시는 건데? 그건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아마 가위바위보로 정하실 것 같아. 응? 가위바위보. 여자친구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참 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 한 명이 양보해서 결혼식이나 상견례에는 참석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두 분 모두 절대 동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두 분이 붙어 계시기만 하면 싸우기 때문에 차라리 이 방법이 낫다는 여자친구의 푸념도 이해가 갔네요.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이 일을 비밀에 붙이고 상견례와 결혼식을 강행했어요. 가위바위보를 이긴 장인어른은 결혼식을 선택했고 장모님은 상견례에 참석하시게 됐죠. 저희 부모님에겐 장인어른은 급성 장염으로 상견례에 참석을 하지 못한 걸로 했고
장모님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꾸며야만 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과정들을 소화해내느라 저와 아내는 진땀을 흘려야만 했네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두 사람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긴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의 사이가 외주를 탄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신혼은 마냥 달콤하고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살고 있던 저희에게 갑자기 장인어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빠가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대. 뭐? 아니, 어떠시다가? 나도 몰라. 지금 아빠가 다니시는 기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둑을 두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잖아. 당신 지금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조퇴하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 장인어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터진 장인어른은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장인어른은 곧장 수술대에 오르셨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장모님은 병원을 찾지 않으셨네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아내 역시 장모님이 병원에 찾을 거라는 기대를 눈꼽만큼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그저 장인어른이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은 끝이 났고 다행히 장인어른은 최악의 상황은 면하실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 후유증으로 한쪽 몸을 온전히 쓸 수 없는 편마비 장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운이 좋으면 70% 정도 회복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장인어른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장인어른을 돌봐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그 결정을 하기까지 장모님은 조금도 관여하지 않으셨고요. 장인어른을 요양병원에 옮기고 난 후 아내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내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를 해주었는데요. 아내는 아빠와 엄마 사이가 더 좋았으면 이럴 때 서로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는 걸 텐데요. 하지만 껍데기만 부부일 뿐 남보다 더 못한 사이인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서로의 불행을 그저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두 분 사이가 남북한 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요. 장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저희라도 병원에 계신 아버님을 잘 보살펴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저와 아내는 수시로 병원에 계신 장인어른을 들여다보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체 혼자 지내던 게 익숙했던 아버님은 병원에 계신 분들과 잘 지내셨다는 점이에요. 아버님한테는 누군가와 식사도 함께하고 잠도 같이 잔다는 게 위로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버님이 치료도 잘 받고 재활도 열심히 하셔서 편마비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길 응원해드렸죠. 계속 그런 상태로 병원에 계신다는 건 자식한테도 힘든 일일 테니까요. 그러던 저희 부부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 6주차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보,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대. 나 지금 산부인과에 다녀왔어.
뭐?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한테 애가 생겼대. 그렇다니까. 나 임신 6주차래. 세상에 어쩜 좋아. 아내의 말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리더라고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가슴이 벅차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온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임신 소식에 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곧 회사를 다닐 수가 없을 테고 저 혼자 돈을 벌어야만 했으니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조여오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애 키우면서 씩씩하게 사는데요. 그래서 전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대리운전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던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네요. 저는 퇴근 후에 짬을 내서 대리운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리운전 일이 고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팁까지 주는 매너 좋은 손님들이 계신 반면 반말을 찍찍 뱉는 건 예산일이고 대리비를 깎거나 주지 않으려는 진상들도 태반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말 못할 고충이 참 많은 일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몇 번이나 때려치우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아내와 아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꼭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당신 퇴근하고 대리 알바 뛰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새벽까지 들어오면 어떡해. 운동 삼아서 슬슬 하는 건데 뭐. 그리고 나 원래 잠을 늦게 자잖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면 내가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아, 참. 그래도 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혹시라도 우리 서방 아프면 어떡하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몸뚱이 하나는 진짜 튼튼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아내에겐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퇴근을 한 후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말도 없이 일만 하는 일상이 고단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전 그저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뿐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흥가에서 손님을 태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대화가 통하지 않을 만큼 인사불성인 상태더군요. 이런 손님은 보통 진상을 부릴 확률이 높아서 마음에 졸이며 운전대를 잡았죠. 운전을 할 때 저는 주소를 세세하게 보질 않고 대충 동네만 보고 손님을 태웁니다. 그런데 그날은 목적지가 아무래도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다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아니 글쎄 처갓집 주소가 떡하니 찍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처갓집을 목적지라고 밝힌 이 손님은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처갓집엔 장모님 말곤 아무도 없을 테니까 장인어른 손님일 리도 없겠죠. 그렇다고 술에 잔뜩 취한 이 중년 남자가 장모님 손님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했어요. 전 처음엔 뭔가 착오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 손님, 목적지가 처음 말씀해 주신 주소 맞죠? 그럼 맞지 틀리겠냐? 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엉뚱한 짓 할 생각 마라. 대리비 제대로 받고 싶으면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운전하란 말이야. 아, 네네, 당연하죠.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손님을 안심시키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이 취객이 장모님의 지인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늦은 시각에 장모님 댁으로 가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 사람을 정말 장모님 댁에 데려다 주는 게 맞나?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까 싶기도 했지만 손님이 뻔히 있으니 통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전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고 주차를 한 뒤 손님을 깨웠습니다. 그 중년남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제게 대의비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짜 장모님 손님이 맞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그래서 일부러 손님을 부축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아휴, 너무 취하셔서 안 되겠네요. 이러다가 쓰러지겠어요. 제가 대까지 부축 좀 해드릴게요. 저는 술 취한 손님을 부축하면서 장모님 댁에 올랐습니다. 혹시 몰라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밑까지 올렸어요. 중년남은 아무렇지도 않게 장모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현관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등장했죠. 다행히 절 알아보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이내 그 남성을 본 장모님의 충격적인 반응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자기야. 아유, 이 사람 술 너무 많이 마셨네. 자기야, 집에 왔어. 집에 왔다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장모님이 그 남자를 꼭 끌어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급하게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갔네요. 그리고 계단 중간쯤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두 사람이 하는 대화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유,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예쁜이가 날 많이 기다렸어? 아, 미안.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거하게 대접 좀 했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왜겠소? 당신이 드디어 당신 남편 대선을 다 먹을 수 있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 기분이 째지지. 아유, 아직 멀었어. 그 양반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아직도 팔팔하다니까. 아유, 걱정도 팔자다. 수술을 했는데도 몸을 절반이나 못 쓴다며. 그럼 길어야 1, 2년이야. 그냥 이래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젖은 여자 탈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당신 남편 사망보험금도 먹고 재산도 다 먹을 테니 말이야. 그래, 그래야지. 내가 여태껏 이혼 안 하고 버틴 이유가 뭔데? 비리비리한 사람이 참 오래도 버텼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자기도 조금만 더 버티자. 응? 아유, 이 몇 년을 버텼는데 요걸 못 기다리겠어? 요새 당신 남편 병원에 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편한 줄 몰라. 꼭 신혼집에 들어가 사는 것 같다니까. 아유, 그런데 자기야, 나 속이 훌렁훌렁거리는데 해장국 좀 끓여줄래? 그렇잖아도 오늘 술 마신다고 해서 내가 그거 꼭 끓여놨어. 어서 들어갑시다. 아유, 우리 예쁜이가 아주 삼의 간장을 녹인다니까. 허허허허허. 전 정말 제 눈가기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필 그 내연남이 부른 대리가 바로 저였던 거고 그 덕분에 장모님의 외도를 제가 목격하고 만 것이었네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로 미루어 짐작컨대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 같았습니다. 네,
장인어른과 장모님 사이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로 멀어진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슴없이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장인어른의 죽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의 남자친구와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는 장모님의 모습은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전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서로를 아끼던 두 분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마음이 착잡했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제가 보고 들은 모든 사실을 세세하게 말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두 분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서 지켜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알아.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나도 다 기억해.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한테 손을 댔고 그때마다 두 분은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곤 했어. 어린 난 길을 틀어막고 옷장 안에 숨곤 했고. 그래도 난 두 분이 아슬아슬하게라도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나한텐 둘 다 똑같이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고 있을 줄은 몰랐어. 여보, 이제 나 어떡하면 좋아? 아내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떤 게 정답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아내와 몇 날 며칠을 의논한 끝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랬어요. 두 분을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게 만들고 각자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장모님에게 장모님의 비밀을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장인어른과 합의 이혼을 권유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처음 장모님은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무슨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 강서방이 잘못 봤겠지. 장모님이 혹시 그러실까봐 제가 동영상 촬영까지 다 해놨어요. 장모님이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을 챙겨갈 생각까지 하시는 것도 동영상에 다 들어있어요. 저희가 고심 끝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장인어른이 알게 되면 장모님은 재산 분할은커녕 미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 드릴 때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 이혼하세요. 장인어른은 저희가 설득할게요. 아니, 강서방. 아이고, 나 원참. 장모님은 무척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을 해보려고 하셨지만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알았어. 내가 생각 좀 더 해보고 말해줄게. 엄마, 생각하고 말고가 어딨어. 엄마한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제발, 이제 나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사람답게 좀 살자, 어? 알았어. 알았다고 이거사. 넌 엄마가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이래?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엄마 인생이나 말아먹으려고 하고. 엄마 인생을 말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엄마 인생을 구제해주는 거야. 아빠랑 정당하게 이혼하고 그 아저씨랑 살림을 차리든지 말든지 하란 말이야.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장모님에게 악을 썼습니다. 아내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지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임신을 한 아내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장모님 집을 나서면서 아내를 달랬습니다. 이제 두 분의 삶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게 두자고 자식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죠. 아내 역시 이제 두 분한테 신경 끊을 거라고 각오를 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병원에 계신 장인어른에게 두 분의 합의 이혼을 권유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각자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또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재산 분할을 하기에도 지금이 적기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래, 너희들 말이 무슨 뜻인지 나도 잘 알아. 나도 얼마 전부터 네 엄마랑 헤어지고 각자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엔 그래도 네 엄마랑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갖고 있었나 봐. 겉으론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서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틴 거지만 사실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쓰러지고 몸이 아픈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네 엄마를 보니까 아닌 건 아니지 싶다. 그 사람은 나랑 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도 이제 미련을 버려야지 어쩌겠니? 다 자업자득인데. 이젠 네 엄마 나도 나 주련다. 아버님의 회한 섞인 말씀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님도 몸이 아픈 뒤로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는지 저희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분은 합의 이혼에 동의를 하시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재산 분할에 작은 도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네요. 물론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외도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셨고요. 결국 장모님은 이혼하자마자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고 장인어른은 재활에 성공해서 건강히 운동도 다니시고 기원도 다니셨습니다. 친구분들이랑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시면서 좋은 것도 많이 드셔서인지 포동포동 살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따지고 보면 두 분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각자의 행복을 찾은 셈이었죠. 현재는 저희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가끔 아이를 데리고 두 분을 뵙기도 하는데요. 손주를 반기는 모습은 두 분 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모님의 매도 사실을 숨겼던 제 선택이 올바른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대의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제가 모든 사실을 밝혔다면 결말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